안녕하세요. 조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잘들 하셨나요? 햇살이 따뜻하고 꽃들로 화사한 봄날, 푸르름이 더해가는 4월에 초록빛의 생명력으로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3주차 중소기업의 위상과 경영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지표로 보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인 위상과 경영 상황, 즉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그 경제에 있어서 그 현상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의 추이, 그러니까 트렌드겠죠. 그러한 변화 동향을 설명해주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하고 예측할 때 사용하는 그 각종 통계를 지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지표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는 것에 있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제적인 현상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저와 함께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지표로 보는 국민경제에서의 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중소기업 위상지표, 또 중소기업의 경영지표, 중소기업 활력지표, 중소기업 활동지표를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의 그 자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통계청에서 그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 조사를 기초로 해서 가공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부분만을 이렇게 이제 뽑아냈겠죠. 그래서 그 뽑아낸 자료를 매년 중소기업 위상 지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인 그 위상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9988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9988.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 그 송혜 선생님이 9988 이렇게 옆에 서 계시는데, 송혜 선생님 지금 연세가 94세신 걸로 알고 있는데, KBS의 전국 노래자랑 대회를 지금 뭐 26년인가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수 프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앞에 998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988, 여러분 그 9988을 무슨 뜻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9988,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갑시다 하는 말로 어떤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러한 말로 9988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9988. 그래서 노인분들의 그런 어떤 건배사나 또는 어떤 그 모임에 있어서 그 외치는 그런 구호로 99 하면 88 이렇게 할 정도로 이 9988이라는 말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9988과 중소기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도 9988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9988의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은
무엇이다, 네모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어떤 퀴즈는 아니고요. 한번 9988이라는 말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9988 이것은 중소기업에게서는 네모이다. 한번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9988이라는 말을 처음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한번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한번 그냥 우리가 지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2007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될 때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세계 경제가 아주 충격이 컸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충격이 더 크겠죠. 이제 그러할 때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뜻에서 당시에 그 국회 의원이었던 그 원희룡 의원이 지금은 제주도 도지사를 하고 있죠. 그 원희룡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한테 그 질의의 첫 멘트를 합니다. 총리께서는 9988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총리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9988이라는 말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대중적인 말이 되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떤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원희룡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우리나라 전체 기업 체수에서 중소기업이 99%이고 또 근로자 수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제시를 함으로 해서 이 말이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9988은 실제로 9988은 아닙니다. 2007년도만 해도 9988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한다면 9983이 됐어요. 종사자 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통계의 기법상 그 통계 기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보통 이러한 중소기업 관련되어진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종전에는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각각이 그 기업체 중소기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공장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 공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공장을 둘 수 있고 인천에도 둘 수가 있고 당진에도 둘 수가 있고 뭐 대구에도 둘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 공장을 뭐 저쪽 광주에다가도 둘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지만 여러 개 사업장을 둘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에 거기에 이제 속해 그것을 기준으로 기업체 수를 잡기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종사자 수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사업 행태인 뭐 이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어떤 뭐 사업장이 없이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놓쳐지는 그러니까 통계에서 이제 빠지게 되거나 또는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체가 대기업의 계열사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냐 하는 어떤 그 주체에 대한 파악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 우리가 처음 로데이터를 만들 때에
대기업의 계열사에 속해 있는 그런 종사자들도 중소기업 근로자로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종전에 이래 통계청 자료에다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는 그런 이제 납부하는 그러한 자료들, 또 고용노동부에서 그 4대 보험 요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뽑아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체 수에서는 99%를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종사자 수에서는 좀 변함이 있죠. 82.9%로 이렇게 지난해 1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제 9983이라는 이런 정부 통계가 있지만 아직도 이제 중소기업 하면 중소기업은 9988.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단체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파이팅을 외치곤 할 때는 9988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9988의 말이 어떤 뭐 학술적인 용어나 통계적인 데서 시작이 되어져서 어떤 거 상징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그 위상 지표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적인 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업 분야와 또 제조 분야에 있어서 기업체 수, 또 종사자 수, 매출액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중소기업은 네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9988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체 수와 고용 부분 그러니까 이 종사자 수를 볼 때에 중소기업이 단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 전산업 분야입니다. 전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업체 수는 전체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 99.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사자 수는 전체에 여기서 조금 다르죠. 81.8%, 또 매출액은 42.1%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중소기업 위상의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82%다, 그러니까 83%다, 종사자 수가요. 83%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 국세청, 노동부의 자료를 이렇게 통합해서 만든 것이고 여기에 지금 그 자료는 통계청 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사자 수의 데이터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기업체 수에 있어서는 뭐 대기업이 보이지를 않죠. 이렇게 그 절대적인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도 82%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뭐 책임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면에 매출액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작습니다. 42%가 차지하고 있고요. 근 58%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범위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중소기업 범위초과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 그렇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견기업과 대기업 이 모두를 그 통칭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중견기업은 몇 개고 몇 개이다 또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얼마이고 대기업의 매출액은 얼마이다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고 그냥 중소기업을 범위를 초과한 모든 기업을 통상 그냥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엄밀히 말하면 중견기업, 대기업이지만 그냥 쉽게 대기업이라는 말로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조업 부분에서는 어떠냐?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전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은 줄어들지만 그러나 그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기업체 수에 있어서 99.6%,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70.1%, 그 전 산업 분야에서는 81.8%인데요. 이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종사자 수는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비중보다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그 업체 수와 고용의 비중은 낮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 경제에 있어서 이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먼저 기업체 수를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면은요.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 광역 지자체가 17개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광역시 그리고 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17개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광역 단위별로 중소기업 비중이 얼마나인가 이렇게 보면 각각의 그 지자체별로 볼 때 중소기업 비중이 여기서 쭉 보시면 다 9999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강원도는 100이 되고요. 맨 끝에 제주도 100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각 지자체별로 각 지역 경제권에서 중심은 중소기업이 절대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지표 통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 수에 있어서 어느 시도에 중소기업이 많은가 이거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요 수도권 지역에 47.6%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소기업들이 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죠. 경기가 22%, 서울이 20%, 인천이 5%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 20.7, 인천 44.9, 여기 경기 22.0 이렇게 보면 17개 중에 이 3개의 이 광역권에 수도권에 절반이 몰려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수도권과 수도권 아닌 그 비수도권 간의 이런 불균형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종사자 수로 볼 때는 어떠한가 보면은요,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전체의 전산업으로 보면 이제 81.8%가 평균 그런 수치인데 90%이 평균치를 넘는 90%가 중소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전북, 제주 여기는 그 종사자 수의 90%가 다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70% 이하로 이렇게 평균 이하로 차지하고 있는 광역권이 있습니다. 서울, 충남, 울산인데요. 울산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도시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있고 하죠. 여기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도시가 되어지는데요. 여기는
중소기업이 종사자 수를 볼 때 65.4%로 가장 낮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으냐라고 보면 같은 맥락이죠. 수도권에 52.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 24.2, 서울 23.0, 인천 5.0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매출액을 한번 더 보죠. 그 매출액을 광역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의 기업의 규모별 현황은 어떠한가 이걸 보면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전체 평균 이제 42.1%였죠. 그런 기준에 있어서 훨씬 초과해서 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이 60%를 넘는 그러한 그 광역단체들이 있는데요. 부산, 대구는 76.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제주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구가 76.9%로 가장 높고요. 강원이 74.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이 광역권은 뭐라 할까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30%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광역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28.6, 울산 15.4입니다. 여기는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가 되어지는 이런 지역은 워낙 뭐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매출액 비중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매출액에 있어서 또 지역별 어느 지역에 쏠려 있는가 뭐 같죠. 여긴 더합니다. 기업체 수나 또는 그 종사자 수에 비해서 매출액을 볼 때 수도권 지역이 더 높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9.2%가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높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지역 간 어떤 균형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이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상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어떨까? 한번 이 전 산업 분야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기업체 수나 종사자 수에 있어서 기업체 수는 다른 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대만이 조금 떨어지지요. 그러나 기업체 수는 99%로 거의 같은 수준에 있고요. 종사자 수는 한국이 81.8%로 그 중소기업의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 가깝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제공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구나. 그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에서의 중소기업 참 그 중요도가 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중소기업에 대한 그 인식 문제를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그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81.8%라는 일자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이런 그 주요 국가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은 어떨까요? 제조업에 있어서도 기업 재수를 보면 다른 나라와 같이 99%대를 이렇게 그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종사자 수를 볼 때는 70.1%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이 중소기업 국가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에 비해서는 조금 미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중소기업의 경영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현황, 그러니까 조직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갖추고 있는가, 또 기업의 나이는 어떠한가, 또 매출액이나 임금, 인력, 판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중소기업의 어떤 수익성이나 안정성, 성장성은 대기업에 비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조직 형태를 먼저 보죠. 이 조직 형태를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이렇게 아주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중소기업은 개인기업이 74.5%인데 반해서 대기업은 개인기업은 0.2%에 불과합니다. 거의 뭐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법인기업,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법인기업은 25.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대기업은 거의 모두 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조직 형태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 법인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조직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법인 조직이 이 개인 기업에 있어서 보다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직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되어지면 개인 기업일 때보다 외부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그 제도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자금의 조달, 그러니까 외부 자원을 뭔가 이렇게 모으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쉽다 하는 강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인이 되어지면 회계 보고를 해야 되죠.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따라서 그 기업에 있어서의 그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투자자들로부터도 많이 기업에 대한 그 신인도를 높일 수가 있겠고요. 또 기업 경영에 있어서 투명함으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적게 되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세금의 감면을 개인기업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내고요. 개인기업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기업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세금 감면해주는 그 제도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법인 기업인 경우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그 제도 하에서 세금을 보다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그 세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요즘 같은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지 않으면 클 수가 없는 거죠. 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존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해외 시장을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 시장을 나가려면 어떠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대외적인 그러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보다는 이런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돈의 문제보다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인력 부족이 중소기업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이 더 유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도 법인의 형태가 더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그 기업의 형태는 법인 기업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은 그 4분의 1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 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할 때에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래서 조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나이, 우리가 보면 장수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만 해도 뭐 60세 이상이면 60세가 되면 이제 만 60세가 되면 이제 환갑이다 해서 환갑잔치를 벌였는데요. 지금은 그 환갑잔치가 없어졌죠. 그만큼 우리의 그 생명 주기가 이제 뭐 80을 넘어섰으니까요. 이제는 곧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나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거를 이제 보면은요. 10년 미만이 근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가 거의 10년이 채 안 된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뭐 장수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장수기업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30년, 또 어디는 이제 5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30년 이상 그 장수하고 있는 기업이 1.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장수기업 얘기를 하면 30년 이상의 기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된 기업은 그 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993개, 1000개가 안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뭐 산업화가 된 게 그 뭐 짧죠. 그 역사가 1960년도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사의 배경도 있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그 30년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동일 업종 간에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당 경쟁으로 해서 그 과도한 그러한 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중도에 그쳐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변화에 따라서 뭐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도의 그쳐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장수 기업이 많지 않다. 30년 넘은 기업이 2%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얼마입니까? 33,069. 10년 이상, 이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장수기업들이 건전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독일도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은 8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은행이 2개를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라고 할 때는 한국의 100년 장수 기업은 6개인 거죠. 두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두산그룹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업입니다. 1896년도에 세워졌고요. 가스명소로 유명하죠. 동아약품 1897년도에 세워졌고요. 몽고관장이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팔고 있죠. 몽고관장, 그리고 광장보진제, 성창기업 이렇게 6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수기업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환경이 기업의 생태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지속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이 기업이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크게 도전해야 될 그런 부분일 텐데요. 시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 장수기업에 대해서도 또 지난번에 첫 시간에 있었던 강소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좀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으로 볼 때에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보면 절반 가까이가 연 매출이 10억에서 30억 정도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30억 미만의 기업들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억에서 30억에 해당되는 업체가 47%고요. 10억 미만이 20%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까요? 아직까지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평균적인 그런 규모는 한 30억 정도, 여기에 뭐 10억에서 30억이니까요. 20억 정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 안에서도 이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산업 기준으로 볼 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은 뭐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임금은 좀 알아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 계셨을 건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월 평균
임금이 349만 원이고요. 대기업은 54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의 64% 정도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또 이걸 더 분석한 걸 보면 한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 원 이라고 나온 거를 볼 때 중소기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전 산업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그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수준이 계속 이렇게 60%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18년도 63.8%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어떨까요? 제조업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격차가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349만 원인데 반해서 대기업은 6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3.1%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도 그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수준을 보면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수준, 그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치는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인력 부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이 인력입니다. 전에는 자금이었어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더 성장하느냐, 또 아니면 거기에 멈추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 돈의 문제보다도 이제는 사람의 문제가 더 중소기업의 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을 한번 보죠. 2017년도 중소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종사자 수는 233만 명입니다. 이 중에 생산직이 60%이고요. 사무직은 2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평균 인원을 볼 때는 17명인데 이직률이 11.5%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나꼴로 이렇게 다른 직장으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평균 인원이 17.2명인데 이직률이 11.5%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되면 생산 라인에서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생산의 차질을 빚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면 이 종사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종사자 수에 있어서 이 생산직 비율을 이렇게 등락이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살펴볼 때요. 중소제조업의 인력의 구성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이고요.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직 인력에 있어서 숙련되어진 그러한 기술자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젊은 20대 이하 20대 그룹도 매우 필요한데 이 20대 그룹이 8.2명 이거 잘못됐네요. 8.2명이 아니라 8.2%죠.
8.2%에 이제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높은 게 이제 50대가 되어지고요. 또 여기에 20대가 이렇게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현장에 있어서의 고령화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그 젊은이들이 좀 어떤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온 젊은 인력은 없고 그 안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계속 연령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현상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대 이하잖아요. 20대 이하가 점점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인력의 유입, 이것이 어떠한 기업에 있어서 더 성장 가능케 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지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지만 활력 지표와 활동 지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경영 지표를 말씀을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제조업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률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면 인력 부족률이 2.4%입니다. 그리고 생산직은 3.0%인데요. 이러한 것을 인원으로 볼 때에는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이 5만 7천 명이고요. 생산직이 4만 3천 명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히 생산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한 40% 가까이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가장 큰 핵심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요 판매 현황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판매 현황을 보면 중소제조업의 판매액은 연간 586조 원인데 증가율은 8.4%, 2011년 이후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비율은 10.6%로 오히려 2016년도에 비해서 0.8%포인트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은 84.5%, 그러니까 결제를 하는 그러한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그 수위탁 거래는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수급기업 비율이,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러한 비율이 44.5%이고요. 이러한 그 44.5%의 기업들이 그 모기업에 납품하는 비율은 80.8%에 이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모기업이 되는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갑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이 대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떠한 지위를 남용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이제 대기업
횡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떤 납품 단가를 중소기업이 그 납품할 때의 그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어떤 그 이제 이걸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뭐 원재재 가격이 올랐다든가 또는 임금이 올랐다든가 물가가 올랐다든가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오르는 그런 인상 부분이 납품 단가에 있어서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기업이 그 납품 단가를 그런 어떠한 그 제조 원가 인상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경영에 유리한 면만을 수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품 단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이제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납품 단가의 평균 인상률이 제로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물가가 인상되고 또 직원들 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면 그만큼 제조 원가가 오르는데 이렇게 납품 단가를 고정시켜 놓고 올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수급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처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실상들인 것이죠. 다음에 수익성이 있는데요. 또 안정성, 성장성 이러한 그 경영 지표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시간이 이미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경영 지표와 또 활력 지표, 활동 지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